시신을 보니까 호 밑에 까만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고요. 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불이 났을 때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호흡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호흡기에 이제 그 검정매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화재가 난 것을 발견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하고 의식을 잃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망하기는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검 감정서를 보니까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뒤늦게 불이 난 걸 인지한 상황으로 추정됐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되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집에 혹시 누나가 혼자 있었나요? 아까 딸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20대 초반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화재가 났던 시각 딸은 놀이공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럼 딸이 놀이공원에 간 사이에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딸을 보내고 일부러 좀 반대적인 상황 속으로 혼자 있으려고. 보내고 이제 엄마가 위독해서 병원에 있다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딸이 뒤늦게 병원으로 왔는데요.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가 사망한 걸 알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과 직원들이 병원에서 딸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놀란 상태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 딸이 평소 엄마가 우울증을 앓아서 힘들어했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를 저희가 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재 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했죠. 먼저 당시 화재 현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실 사진입니다. 뭐야 너무 멀쩡한데? 하얀 벽에 뭐 전혀 그림도 없고. 뭐야. 그런데 안방으로 가면 방에만. 침대만 완전 아니. 전기됐는데? 어떻게 침대만 전소가 되지?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만 불이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만 탈 수 있죠?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기름 같은 가연성 물질을 침대에만 뿌리면 저럴 수도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방 하나에 불이 붙는데 그 한 2, 3분이면 그냥 온 방이 다 불이 붙긴 해요. 그럼 기름 이런 가연성 물질이 혹시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현장에 갔을 때 기름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게 이렇게 뭔가요? 특정 부위만 완전히 특이합니다. 전소가 되듯이 그러니까 타는데. 가연물이 없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혹시 안방에 불낼 만한 물건은 없었나요? 네, 안방을 보니까 곳곳에 향초가 있었고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평소 향초를 좋아해서 안방에서 향초를 자주 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량의 수면제도 의심스럽지만 문자로 보아 당연히 불을 지르려고 한 거 아니면은 좀 우연한 사고도 되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수면제 먹고 빈몸 사망하다 이렇게 뭐 툭 건드려서 그게 떨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감식을 했던 형사님께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때 제가 직접 그 현장 감식을 상당히 좀 오래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침대 모서리 측면 하단부 쪽 그쪽 부분 쪽에서 아마 연소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방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서랍장에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향초가 발견되긴 했었습니다. 감정물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감정물이 보냈었는데 그때 파라핀 성분 관련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에 의해서 추결이 돼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기적인 부분이 사실은 전혀 관찰이 되지 않았으니까 배제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착화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직접 불을 내지 않았느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의심을 했었죠. 향초 말고는 불이 날 이유도 지금 없다. 그렇죠. 전기도 아니고. 아니고 사람이 불을 낸 거라면 불이 어떻게 났냐 이거죠. 더군다나 왜냐면 우측 끝에서 발화점인데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서랍장? 그건 또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화재감식에 의해서 발화점이 침대 모서리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이 아주 서서히 번졌을 겁니다. 이게 산소가 많지 않으니까 문이 닫혀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자살 목적의 방화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화를 일으켜서 숨을 거두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을 붙여놓고 지켜보면서 내가 불에 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 결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자살이 충분히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씨를 죽이려고 불을 질렀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감식 결과를 받아보고 사살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씨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불에 탔으면 녹아내릴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핸드폰은 꼭 주변에, 옆에 주변에, 내 주변에 테이블에 두잖아요. 놓든지 어디에 항상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문자를 남동생한테 보냈잖아. 그 암시하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신변을 정리하려는 듯한 그 문자 보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살을 한 거라면 그럼 휴대전화가 있어야죠. 그렇지. 가까이. 근데 왜 그게 없지? 누가 가져갔나? 정말대로 누가 가져간 거면 충분히 탈날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문자도 어떻게 보면 누나가 보낸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못했구나. 정리를 좀 해보자면 누군가 이제 피해자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씨 휴대전화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남동생에게 문자가 온 시각이 12시 48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그 시각이 12시 43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문자를 받기 5분 전에 이미 화재 경보가 작동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제. 왜냐면 아까 보니 교수님이 2분 정도, 3분 정도의 소요인데 그렇지. 방이 다 저 정도 크기의 방이 타려면 2분, 3분이면 다 된다는데 5분 후에 문자가 왔다는 건 더군다나 화재 경보기는 어느 정도 연기가 났을 때 울리는 그냥 거고. 불을 지르고 문자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럼 대체 누가 이 씨를 죽인 거죠? 형사님들은 이 씨의 죽음에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을 했고요. 타살의 무게를 두고 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아파트 1층이니까 강도 소행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외부 침입 흔적이나 집안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원한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 뭐 이 씨한테 뭐 불만을 품거나 불을 낼 만한 사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거나 그런 정황도 없었고요. 주변 평판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전 남편 이혼한 사람은요? 네, 남편은 이혼한 뒤 딸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을 뿐 죽은 이 씨와는 교류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딸을 극진히 여기던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범인을 꼭 좀 잡아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사들이 아파트 주변에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CCTV 전부 확인했는데요.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온 사람은 딸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딸은 아까 전에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갔으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와서 집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CCTV로 추적해 봤더니 놀이공원에 도착한 게 확인됐고요. 그 놀이공원 안에 숙소가 있었는데 딸 이름으로 예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딸이 나간 뒤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네,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아파트 주민이었고요.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후에 찍힌 CCTV 영상을 쭉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로 택시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택시에서 딸이 내리는 게 확인됐습니다. 일단 삼촌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았으면 병원으로 가야지 왜 집으로 왔을까?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딸이 택시에서 내려서 경비실로 간 다음에 끌고 온 캐리어를 경비실에 맡기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고. 네. 일단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온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병원 그렇지, 병원으로 가야지. 캐리어가 왜 집으로 많이 왔지? 부담스러워서 놓고 가려고 한 건가? 아니 뭐 거리가 멀지 않으면 병원이랑 이게 지나가는 길이면 아니 그래도 위독하다는데 캐리어를 맡겨놓고 간다고? 내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네. 캐리어만 나오면 불안해요. 왜냐면 항상 범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네, 캐리어나 이런 큰 가방 같은 거 이용하니까 혹시 설마 이게? 나는 설마 딸은 너무 아닐 것 같아서. 나도 거기까지 한번 가봤는데 지금 잘못 간 것 같아서. 그 이후에도 이 수상한 사람이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아서 CCTV에서는 특별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이 씨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하면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라졌으니까. 일단 지금 현 상태로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범인일 테니까 위치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에 계속 전원이 꺼져 있어서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망한 이 씨의 휴대전화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씨의 남동생이 휴대전화를 찾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를 받은 남동생이요? 네. 맞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깜짝이야. 이 씨 딸이요? 이러면 엉망진창이네. 아이 뭐야. 아니 엄마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있죠? 말이 안 되잖아. 놀이공원 갔다 그랬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 씨 딸이 이 외갓집에서 지냈는데요. 예. 외할머니가 우연히 그 손녀의 캐리어를 봤는데 그 안에 그 이 씨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캐리어는 뭐지? 놀이공원 갈 때 들고 갔잖아요. 그러면 딸이 집에서 나갈 때 엄마 전화 챙겨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살을 암시하는 그 문자도 딸이 보냈다는 얘기인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남동생이 문자 받았을 때 위치 추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집 근처로 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딸은 아까 CCTV 보니까 놀이공원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희도 이제 CCTV 보면서 여러 차례 분석을 했는데요. 딸이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출발한 그 시각이 남동생이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각과 유사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딸이 집에 있을 때 이미 불이 나야 돼요. 그래야만 시간 정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너무 믿기 싫지만 생각이 드는 건 딸이 불을 지르고 딸이 엄마 휴대전화를 챙겨서 출발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일단 형사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딸을 서로 데리고 옵니다. 네. 딸은 뭐 그냥 순순히 그냥 이렇게 따라오던가요? 네, 순순히 따라왔고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했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이공원에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놀이공원에도 CCTV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각과 증언이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에게 네가 집에서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저희한테 되려 그럼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엄마가 불을 질러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야, 묘하게 시점이 그렇게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왜 엄마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냐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삼촌한테는 또 그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 저희도 그걸 제일 묻고 싶었죠. 형사팀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너 이거 왜 가져갔어부터 해서 증거가 너 될 수 문자 왜 있고 단서가 될 보냈어? 수가 있는데.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만약에 딸이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맞다면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휴대폰 밖에 지금 정황상 나온 게 없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명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걸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알리바이를 깨 나가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결정적일 때 이제 이 휴대폰 전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딸이 계속 자기는 놀이공원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뭐 물증이 없으니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단 조사실에서 나온 딸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편한 데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사를 받느라 수고했다. 배고플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라고 하고 저는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자료를 넘기면서 혼잣말처럼 툭툭 던졌습니다. 분명 이때 불이 났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안 맞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딸한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너가 집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불이 왜 나서? 라고 물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내가 집에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네. 여기서 조심스럽네.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죠.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안 풀린 게 딱 하나 있다. 네 말이 거짓말이란 건 아닌데 네가 집에 있을 때 불이 난 건 절대 달라지지 않은 얘기거든. 어떻게 된 거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죠. 이 얘기를 들은 딸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네. 형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먼저 아빠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변호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딸에게 편하게 통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참 통화하고 오더니 다 얘기할 테니 직접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딸을 데리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털어놓더라고요.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요. 딸이야? 형사님들은 일단 방화 혐의로 딸을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엄마의 휴대전화에 대해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휴대전화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 가방에서 바로 꺼내주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다녔던 가지고 거예요? 다녔어. 전화는 통째로? 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줬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단 그러면 엄마 휴대전화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이야기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삼촌에게 엄마인 척 문자를 보내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왜 보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습니다. 엄마를 주겠다고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엄마가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이건 20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에이, 컸지. 말이 안 되지. 그걸 어떤 엄마가 시켜? 딸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평소에 먹던 우울증 약을 먹더니 네. 그날 갑자기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집에 불을 지르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성냥으로 불을 내려고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집안에 있던 토치로 침대에 모서리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 5살짜리도 안 하겠다. 7살짜리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엄마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엄마 많이 보고 싶지라고 하니까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겠네 이렇게 물었는데 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하나도 안 미안하다면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딸에게 엄마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평소에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주 싸웠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와 딸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딸이 학창시절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사촌들은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갔는데 딸은 대학에 번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엄마의 압박이 심해졌고 갈등이 크게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당일에도 엄마가 그 딸의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걸 보고 공부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썼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럼요. 핸드폰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막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관념을 좀 심어주고 아껴 써야 된다는 그걸 알려주는 건데 야 이런 거를 얘기해서 엄마를 그러면 그 딸의 말대로 엄마의 자살을 도운 게 맞긴 해요? 그때 저희가 딸의 친구도 조사를 했는데요. 친구 진술을 듣고 타살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평소에 언젠가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하고요. 엄마가 커피 달라고 할 때 수면제를 타서 줬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엄마가 잠이 들면 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커피 계속 탔다는 거는 계속해서 구했다는 건데 딸은 어디서 구했다는 거예요? 사건 발생 5일 전에 딸이 동네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사망한 엄마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짓말로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네. 구입한 거를 이제 먹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엄마가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네. 딸이 꾸며낸 얘기일 수 있고 처음부터 자살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 그거죠.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살인을 인정을 하긴 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자신은 엄마의 자살을 도왔을 뿐이다.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자살 방조는 살인죄하고는 아예 애초에 법률 적용 자체가 다른 거니까 형량도 전혀 다르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국민참여재판까지 갔고요. 네.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은 끝까지 엄마가 시켜서 불을 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법원은 딸이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한 것으로는 판단했습니다. 그걸로 판단했구나. 제가 아직도 이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딸의 행동이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경찰 수사가 다 끝나갈 때쯤에 그 딸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희 형사들에게 오빠들 저 나중에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사줄 거죠?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빠들? 야 이건 어떻게 사고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모녀 관계의 그 어떤 뭐 저희 방송이나 뭐 더 깊이 다룰 수 없는 없지만.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낳아준 엄마를 살해를 한다는 것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짜. 진짜 그렇네. 즐겨봐 이 채널.